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언급했습니다. 맥메스터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대북 군사조치 준비를 거론했습니다. 제재나 외교적 수단과 함께 필요하다면 군사적 수단 준비도 정말 긴급하게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 남은 건 군사 옵션이 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점점 양측에 선행이 돼가고 있는데 북핵 초기에 대통령이 먼저 지르고 그리고 참모들이 수습하고 이런 건 반복됐었죠. 여러 차례. 그러면서 미국 언론도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합도 안 맞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런 비판 때문에 이제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참모들이 압박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입 다물고 있고 전략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이 목적은 사실은 같죠. 지금 중국을 압박하고 아마 유엔 총회 있기 직전에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네,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네. 총회를 앞두고요. 중국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와는 그 수행 전략이 다소 바뀌었다. 네, 이제는 참모가 이 역할을 하고 대통령은 이걸 다루고 있다. 이건 뭐 다른 미 행정부였다면 당연히 이렇게 했을 것을 이제야 이제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런 뉴스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독일 주간지 슈피겔과 인터뷰했습니다. 한미일이 제2의 한국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런 사태에 이르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또 화해를 목표로 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3박 5일간 미국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 가능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미국의 중국 압박용 메시지하고 그에 대해서 또 안보실장은 독일 주간지하고 슈피겔 유명한 주간지죠.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유엔 총회 전후로 하여.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청와대가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을 오역해서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부 언론사에서는 정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부 언론사에서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도 없이 어제 아침까지 보도가 그대로 계속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했던 내용인데, 예. 북한에서 지금 물자가 부족해서 주유소 앞에 긴 줄이 만들어졌다. 네. 이게 이제 석유파동 때 나온 표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이후로 이제 항상 쓰던 관용적인 표현인데 어려운 표현도 아니고. 이걸 두고 이제 오역이면 실력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예. 워싱턴 특파원이 이 정도로 오역할 정도는 잘 모르겠는데 하필 이 표현을 몰랐을 수도 있긴 하죠. 예. 그래서 의도냐 아니면 의도치 않은 오역이냐 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관을 의심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문장 하나만 달랑 나왔는데 long line forming in North Korea 하나만 나왔는데 트럼프가 문재인의 러시아 사업잔 송유한 사업잔을 끌어들여서 트럼프가 못마땅해야 한다는 상상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한미공조가 안 되고 있다는 뉘앙스인데 이런 상상력은 그냥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이런 말을 했어? 그럼 또 틀림없이 뭔가 잘못했을 거야 라고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적어도. 그러니까 요 문장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러시아도 나오고 트럼프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쭉쭉 상상력이 나와서 여기 문장 하나로 기사가 나온 거 아닙니까? 전체. 네. 대형 오보를 양산한 거죠. 쓴 기자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관을 의심하는 혹은 뭐 못마땅해 하는 부분이 적절히 있는 것 같다는 추정을 해보고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거 일부러 그랬어요. 예전에 유명한 사례가 조선일보에 있죠. 인터넷 없던 시절에 주연 외신 모드를 왜곡해서 그 문장 한두 개를 가지고 뒤바꿔서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그런 거 잘했습니다. 그때 인터넷이 없으니까 혹은 뭐 인터넷이 아주 연결이 잘 안 되거나 또는
가입을 해야 해당 기사를 읽을 수 있구나. 그럴 경우에 접근도가 굉장히 낮았을 경우에 외신을 살짝 뒤틀어서 보도한 경우 정말 많았어요. 그거 찾아내는 게 제가 전문이었거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에서 45년 된 중고 미군 헬기를 구입하면서 1,500억 원을 썼다라는 JTBC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헬기 한 대 가격이 58억 원인데요. 운영 부대까지 합치면 사업비가 총 1,5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난달 합동참모본부 회의에서 성능 개량을 해도 수명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개량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결정됐다고 하는데요. 산지 3년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심지어 해당 헬기는 GPS가 연동된 항법 장치를 제거한 뒤 판매하면서 악천후 때와 해상 임무에는 투입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노후한 기기라고 합니다. 이게 45년 된 거면 도입 기준으로 해서 한 70년대 무기거든요. 생각해 보면 이거 포니 자동차 돌아다닐 때예요. 이게 그런데 그 포니 자동차가 제네시스 만든 시절에 수입된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제네시스를 이미 개발해서 움직일 정도의 시대에 와가지고 포니 타라고 들이댄 거거든요. 안 사야 되는 거군요. 절대. 이거 모르고 샀겠어요? 근데 이제 당시 문서를 뒤져보니까 그 결정 과정의 핵심 라인에 국방장관이 있었다. 네, 그런 보도도 거죠? 있습니다. 네. 당시 국방장관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이분 이름이 요즘 자꾸 나오고 있어요. 네, 여기저기서. 댓글 부대 정신교육도 시켰다는 데도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폭로한 사실인데요. 김광진 당시 국방장관이 2012년 대선 전에는 댓글 부대원들을 정신교육시키고 댓글 후에는 또 댓글 부대를 격려 방문했다라는 폭로했습니다.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분 사드 기습배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다른 거 다 떠나서는 이 사드 기습배치의 책임은 방산비리 차원에서 다룰 게 아니라 저는 반역죄로 처벌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새 정부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활용할 카드가 없어요. 예, 만약에 사드가 지금 배치지 않았다면 한미 관계 혹은 뭐 한중 관계 그리고 북핵 국면에서도 주요한 카드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겠죠. 지금 뭐 이미 배치돼 있으니까 임신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그런 카드밖에 없거든요. 이 사드가 근데 로키드 마틴 사고잖아요. 예. 이 사드 기습 배치와 관련한 책임이 드러나는 사람은 저는 반역죄로 처벌해야 된다. 단순히 방산비리가 아니라. 그리고 로키드 마틴 하면 이 로비로 유명하죠. 사실. 세계 1위 회사이기도 하지만 로키드 마틴은 공화당, 민주당 가리지 않고 후원합니다. 예. 그리고 선거가 있으면 미국 본토에 50개 주가 있잖아요. 미국 본토에서 출마하는 모든 후보를 후원해요. 군수업체가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예. 네. 모든 후보를 다 누가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회사를 미국 전역에 뿌려놔요. 47개인가 8개 주에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의 이해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죽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로키드가 미의회를 장악하는 방식인데 한국이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 시절에 전 세계에서 미국 무기 수입 1위 한 나라거든요. 그 무기 구입 의사 결정권자들을 로키드 마틴이 그만뒀을 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첫 번째 단초가 되는 어떤 뉴스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예, 뭐 좋은 무기면 살 수도 있을 텐데요. 정말 이렇게 노후화된 무기를 사서 누가 탄다라고 생각했을 경우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또 세금 낭비가 이런 세금 낭비도 없습니다. 이 헬기가 심지어 2003년에 단종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미니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또 추가 뉴스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하고. 네,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국정원이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만들었는데 MBC와 KBS에 관여했다는 바는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요. SBS에도 관여했다라는 건데요. 2010년 3월 국정원 TF에서는 SBS 쪽에다가 배우 김민선 씨의 출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보고해서 수뇌부에도 알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국정원 TF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국정원 TF가 아니라 이제 연예인들을 퇴출시키는. 예, 블랙리스트를 작동시켰던 TF입니다. TF. 이명박 정부 시기예요. 거기서 이제 김선 씨를 원천 차단해달라고. 출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달라고 요청했고요. 오도 무섭네요. 원천 차단. 그래서 드라마국장과 총괄기획 CP가 캐스팅 배제를 약속했다라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SBS를 그냥 뒀을 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모든 방송국, 뭐 케이블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였다고. 네, 엠넷에는 김재동 쇼 방영 연기를 요청했고 결과적으로 김재동 씨가 자진 하차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그래도 소송을 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 소송 리스트 같은 거, 이분들은 이제 블랙리스트고 데스노트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안 나오나 모르겠어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 사건 중에 하나가 남경필 도지사 아들 마약건이 있죠. 네, 어제 계속 실시간 검색 순위를 올라갔습니다. 네. 이 사법적 결과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내릴 것이고 제가 뉴스를 보면서 그 정치적 효과 부분만 얘기하자면 최근 바른정당의 자강파들이 연속해서 타격을 입지 않습니까? 정치적 입지 계속 축소되고 있는데 사실 그 흐름은 황영철 의원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황영철 의원이 지금 자유한국당 혁신위의 류석춘 위원장 살생부에 올랐던 인물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자강파의 대표적인 이훈 대표도 사퇴했고 그리고 유승민 자강파인 유승민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 대립이 있죠. 왜냐하면 유승민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될 줄 알았는데 막아섰고 그래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남경필 체제로 가자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디어가 나온 지 며칠 만에 이제 이렇게 그 아이디어도 물 건너가게 생겼죠. 이게 이제 이런 흐름이 우연인지 아닌지는 제가 증거가 없어서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자유한국당으로의 바른정당 흡수 통합 혹은 내지는 개별 입당 가능성이 이전보다 상당히 높아졌다. 저는 정치적 효과는 그렇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이제 영장 해설 전담 판사이자 심심하면 등장하시는 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마무리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있어서 짧게 이정열 전 부산판사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잠시 연결했을 때 그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등장한 질의 중에 이 질의는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대목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제가 짧게 하나만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현 현 법무비서관이 인천지방법원 판사 재직 시절에 사표를 냈는데 수리가 늦어지자 후보자께서 법원 행정처의 모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해서 왜 사표 수리가 늦어지느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라고 압력성 전화를 했다. 장제원 의원의 질의 과정에 나온 건데요. 이게 일반 법관 혹은 법관은 모르겠고 더욱더 입법부의 의원이 알 수 있는 내용입니까 이게? 입법부 의원뿐만 아니라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통화를 했고 전화를 했고 그런 사실을 통화 당사자 아니면 알 수 없는 거겠죠, 그거는. 더 나아가서 이제 법원 행정 이게 인사 관련인데요, 그죠? 네. 예, 법무비서관의 사표 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알 수 있는 곳은 법원 행정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장제원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법원 행정처의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해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법원 행정처 고위 간부일 거 아닙니까? 누군가 적어도 법원 행정처의 정보를 자유한국당에 준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 주셨을 때 제가 좀 특별히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 그 의심의 근거는 뭐였나요? 그분이 맡고 있는 법원 행정처 내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이제 공장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거나 네. 법원 행정처가 아니면 알 수 없거나 예를 들면 이런 여러 거거든요. 가지,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의 내용을 알고 있다든가 혹은 뭐 인권법 우리 법학회 몇 명씩 있냐 이것도 알고 있고 법원장 네, 그렇죠. 회의 내용도 알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또 말씀 죄송한데 심지어 그 주광덕 의원의 그 얘기 중에 이런 얘기도 나와요. 9월 3일 날 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별도의 사무실을 꾸려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9월 3일 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법관들이 몇 명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방문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더라고요. 대단하네요. 네.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예. 그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을 막기 위해서 법원 내 누군가가 특정 정당과 결탁했다. 이거는 사실은 입법부, 사법부의 상권 분립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런 정보를 누군가 법원 행정처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줬다면 그건 큰 문제 아닌가요? 일단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될 수 있고 형사범죄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오는 거 당연히 징계 사유가 되고요. 그 여기에 대해서 또 주광덕 의원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제 국회 속기록을 가지고 회의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보면은 지금 법관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있다. 법관들로. 이런 얘기를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공장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국 법원장 회의가 있는데요. 네. 그때 법원장 회의 때 회의록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그 청문회 초반에 상당히 여러 공방이 오갔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이제 회의록은 없다라고 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이제 주광덕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관해서 계속 이제 녹음 파일이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녹음 파일. 예, 그러니까 이 기조실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회의록은 작성을 하지 않는데 근데 다만 그때 그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심의관이 비공식적으로 녹음을 하기는 했다. 메모도 하고. 녹음한 사람이 좋네요. 자, 판사님, 저는 굉장히 그렇게는 말 못해요.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거론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이어서. 네. 다시 한번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이정열 판사였습니다. 45년 된 거면 도입 기준으로 해서 한 70년대 무기거든요. 생각해 보면 이거 포니 자동차 돌아다닐 때예요. 이게 그런데 그 포니 자동차가 제네시스 만든 시절에 수입된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제네시스를 이미 개발해서 움직일 정도의 시대에 와가지고 포니 타라고 들이댄 거거든요. 안 사야 되는 거군요. 절대. 이거 모르고 샀겠어요? 근데 이제 당시 문서를 뒤져보니까 그 결정 과정의 핵심 라인에 국방장관이 있었다. 네, 그런 보도도 거죠? 있습니다. 네. 당시 국방장관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이분 이름이 요즘 자꾸 나오고 있어요. 네, 여기저기서. 댓글 부대 정신교육도 시켰다는 데도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폭로한 사실인데요. 김광진 당시 국방장관이 2012년 대선 전에는 댓글 부대원들을 정신교육시키고 댓글 후에는 또 댓글 부대를 격려 방문했다라는 폭로했습니다.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분 사드 기습배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다른 거 다 떠나서는 이 사드 기습배치의 책임은 방산비리 차원에서 다룰 게 아니라 저는 반역죄로 처벌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새 정부가 미국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언급했습니다. 맥메스터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대북 군사조치 준비를 거론했습니다. 제재나 외교적 수단과 함께 필요하다면 군사적 수단 준비도 정말 긴급하게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 남은 건 군사 옵션이 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점점 양측이 선영이 돼가고 있는데, 북핵 초기에 대통령이 먼저 지르고 그리고 참모들이 수습하고 이런 건 반복됐었죠, 여러 차례. 그러면서 미국 언론도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합도 안 맞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런 비판 때문에 이제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참모들이 압박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입 다물고 있고 전략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이 목적은 사실은 같죠. 지금 중국을 압박하고 아마 유엔 총회 있기 직전에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네,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네. 총회를 앞두고요. 중국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여하간 그 수행 전략이 다소 바뀌었다. 네, 이제는 참모가 이 역할을 하고 대통령은 이걸 다루고 있다. 이건 뭐 다른 미 행정부였다면 당연히 이렇게 했을 것을 이제야 이제 석유파동 때 나온 표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이후로 이제 항상 쓰던 관용적인 표현인데 어려운 표현도 아니고 이걸 두고 이제 오역이면 실력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예. 워싱턴 특파원이 이 정도로 오역할 정도는 잘 모르겠는데 하필 이 표현을 몰랐을 수도 있긴 하죠. 예. 그래서 의도냐 아니면 의도치 않은 오역이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관을 의심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문장 하나만 달랑 나왔는데 long line forming in North Korea 하나만 나왔는데 트럼프가 문재인의 러시아 사업잔 송유한 사업잔을 끌어들여서 트럼프가 못마땅해야 한다는 상상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한미공조가 안 되고 있다는 뉘앙스인데 이런 상상력은 그냥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이런 말을 했어. 그럼 또 틀림없이 뭔가 잘못했을 거야 라고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적어도. 그러니까 요 문장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러시아도 나오고 트럼프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쭉쭉 상상력이 나와서 문장 하나로 기사가 나온 거 아닙니까? 전체. 네. 대형 오보를 양산한 거죠. 네.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런 뉴스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독일 주간지 슈피겔과 인터뷰했습니다. 한미일이 제2의 한국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런 사태에 이르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또 화해를 목표로 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3박 5일간 미국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 가능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미국의 중국 압박용 메시지하고 그에 대해서 또 안보실장은 독일 주간지하고 슈피겔 유명한 주간지죠.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는 그런 일이라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유엔 총회 전후로 하여.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청와대가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을 오역해서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부 언론사에서는 정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부 언론사에서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도 없이 어제 아침까지 보도가 그대로 계속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했던 내용인데, 북한에서 지금 물자가 부족해서 주유소 앞에 긴 줄이 만들어졌다. 네. 이게 이제 쓴 기자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관을 의심하는 혹은 뭐 못마땅해 하는 부분이 적절히 있는 것 같다는 추정을 해보고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거 일부러 그랬어요. 예전에 유명한 사례가 조선일보에 있죠. 인터넷 없던 시절에 주요한 외신 보도를 왜곡해서 그 문장 한두 개를 가지고 뒤바꿔서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그런 거 잘했습니다. 그때 인터넷이 없으니까 혹은 뭐 인터넷이 아주 연결이 잘 안 되거나 또는 가입을 해야 해당 기사를 읽을 수 있구나. 그럴 경우에 접근도가 굉장히 낮았을 경우에 외신을 살짝 뒤틀어서 보도한 경우 정말 많았어요. 그거 찾아내는 게 제가 전문이었거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에서 45년 된 중고 미군 헬기를 구입하면서 1,500억 원을 썼다라는 JTBC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헬기 한 대 가격이 58억 원인데요. 운영 부대까지 합치면 사업비가 총 1,5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난달 합동참모본부 회의에서 성능 개량을 해도 수명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개량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결정됐다고 하는데요. 산지 3년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심지어 해당 헬기는 GPS가 연동된 항법 장치를 제거한 뒤 판매하면서 악천후 때와 해상 임무에는 투입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노후한 기기라고 합니다. 이게